세상 천지 지밖에 모르고 아주 위풍당당하던 청나라 시절 중국. 본인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주변 나라들은 허접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아편 전쟁을 치르며 미쳐버린 과학기술로 무장한 영국에게 굴욕적으로 패배. 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약했다고? 하지만 그로부터 약 400년 전 명나라 초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 1위 패권국이자 유럽보다 확실히 몇 수 위였습니다. 특히나 수학과 과학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높았죠. 그대로 잘만 했으면 산업혁명도 일바로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못했을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문명의 뼈대 수학입니다. 중국 수학은 서양 수학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중국의 주나라는 십진법 기반의 위치기수법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인데요. 우선 십진법이란 10을 기준으로 숫자를 세는 방식입니다. 이 십진법 자체는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 때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은 지금과 좀 달랐는데요. 만약 365라는 숫자를 표현하고 싶으면 100을 뜻하는 기호 3개, 10을 뜻하는 기호 6개, 1을 뜻하는 기호 5개, 총 14개의 문자를 그냥 쭉 나열했죠. 한편 십진 위치기수법은 십진법을 사용하되 숫자가 놓인 자리에 따라서 숫자의 값이 달라지는 방식을 뜻합니다. 지금 보기엔 너무나 당연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복잡한 계산도 누구나 효율적으로 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로마자로 숫자를 표기하던 유럽은 12에서 13세기에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받아들인 후에나 이 자릿수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반면 주나라는 무려 기원 전부터 자릿수를 사용했는데요. 그들은 산가지라고 하는 지금의 계산기라고도 할 수 있는 도구를 발명했습니다. 작은 나무 조각으로 만든 막대를 여러 칸으로 이루어진 산판에 놓아서 자릿수를 나타내는 도구인데요. 365를 표현하기 위해 이집트처럼 기호 14개를 나열할 필요 없이 딱 3개만 쓰면 되었습니다. 0은 빈칸으로 표시했고 나중에는 색깔이 다른 산가지를 음수로 표현하기도 했죠. 이 산가지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칙 연산, 방정식, 각종 복잡한 계산도 가능했습니다. 그 외에도 연립방정식, 피타고라스의 정리, 파스칼 삼각형, 원주율의 정확한 값 등을 유럽보다 중국이 수백 년은 더 빨리 발견했고요. 중세시대 초기 유럽이 종교 등의 이유로 다소 더디게 발전하고 있었던 반면 중국의 황금기로 불리는 송나라 때는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복잡한 금융 계산에도 수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수학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과학도 발전하기 마련인데요. 명나라에 이르렀을 때 중국은 세계 최정상급 문명을 이룩합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목조 건축물 단지인 자금성도 이 시기에 지어졌고요. 환관이었던 정화는 황제의 명령으로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7차례나 해외 원정을 다녀왔는데요. 1차 원정 때 사용한 배 한 척은 길이 137m, 폭 56m에 이르는 초대형 선박으로 당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배가 요만했으니까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대한 선박이었던 거죠. 그렇게 수천 년간 잘 나갔던 중국인데 왜 겨우 몇백 년 만에 유럽한테 털렸을까요? 물론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겠지만 결국엔 과학기술 격차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이 큽니다. 우선 당시 중국과 유럽이 과학을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당장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당장은 무쓸모라도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걸 오히려 좋아하는 분위기였죠. 예를 들어 생물학, 새로운 곤충이나 물고기를 발견하고 기록하고 연구하는 학문, 굳이 실용성을 따지자면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엔 별 쓸모가 없었겠죠. 근데 유럽은 그걸 자유롭게 연구하도록 냅두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유럽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고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는 행위 자체를 숭고하게 여겼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관점이 나중엔 기독교 사상과도 결합해서 우주와 자연의 섭리를 파악하는 게 곧 신의 뜻을 파악하는 거라고도 생각했죠. 그렇다 보니 수학자나 과학자들이 대중의 존경을 받았고 사회적 신분도 높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이 대를 이어서 특정 학문에 종사하기도 하고 왕이나 귀족들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연구자들에게 후원도 많이 해줬죠. 반면 명나라는 물론 조선에서도 수학자나 과학자가 단순 기술자로 하대받았죠. 지리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15세기 유럽 지도를 보면 크고 작은 나라들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데요. 유럽 동화에 왕자, 공주가 많이 나오는 이유? 나라가 개 많아서. 잘게 쪼개진 수많은 나라들이 생존을 위해 쉴 새 없이 무역하고 동맹을 바꾸고 전쟁을 했습니다. 유럽 내부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력이나 몽골 등 외부 세력과도 경쟁해야만 했죠. 그러다 보니 무기를 개발하고 전쟁 물자를 조달하고 성이나 도로 등 국가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게다가 지중해에 밀집한 근거리 항로를 통해 무역을 해서 번 돈을 그대로 또 학문과 기술 발전에 투자할 수 있었죠. 이는 곧 대항해와 식민지 교역으로도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누적된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이 17세기 과학혁명으로 폭발했습니다. 한편 명청나라는 바다 건너 해외까지 진출해야 할 필요가 1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땅을 가로지르는 대운하도 있겠다. 내수시장으로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굳이? 그것보단 당장 눈앞의 문제들 잘 틀어막고 북쪽으로 쳐들어오는 놈들 방어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렇게 방심하다가 후회한 역사가 있어서 지금 중국이 기초학문에 열을 올리는 걸지도. 이번 영상은 송용진 교수의 수학사 책 문명의 뼈대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4부 11장 명나라 가장 앞선 문명이 뒤처진 이유의 내용인데요. 수학이라는 학문이 인류 문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쉽고 재밌게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미래까지 수천 년 동안 수학 지식이 누적되는 과정도 굉장히 흥미로우니 한 번쯤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수포자의 길을 걷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